안녕하세요. 딜사이트와 함께합니다. 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경제 독학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비유동 자산 중에서 우리 비유동 자산이라고 그러면은 1년 이상 보유할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1년 안에 현금화가 되지 않는 그런 자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비유동 자산 중에서 우리가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 또는 투자 자산 등의 이런 특정한 우리가 기존에 분류했던 그런 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들을 우리는 비유동 자산으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비유동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토지나 건물, 기계, 장비 이런 자산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우리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타 비유동 자산의 종류로서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보증금과 관련된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월세를 계약하고 상가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 월세 계약하고 보증금을 걸지 않습니까? 자, 이런 보증금에 대한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이 있겠죠. 전세권. 또 영업보증금, 입찰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영업보증금이 있겠죠. 거래와 관련돼서 보증금을 걸고 하는 그런 보증금이 있을 겁니다. 입찰보증금이나 이런 관련된 영업보증금. 그리고 전신전화가입금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신전화를 할 때 우리가 보증금을 걸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정한 어떤 전신전화의 어떤 번호라든지 권리를 위해서 보증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금액을 전산전화가입금, 임차보증금에 관련된 것들을, 보증금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일괄해서 보증금과 관련된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채권과 관련된 것들이죠. 매출채권 중에서 1년 이상의 기간에, 우리 결산기말, 영업 결산기말 이후에 결산기말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그런 장기 매출채권 또는 장기 미수금,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것들이죠. 자, 이런 장기 채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선급비용, 장기 선급금, 장기 미수수익, 이연법인세 자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기타 비유동 자산들의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기간이 1년 이상 보유할 자산이 되는 것이고 1년 안에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보고 기간 말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자산들이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보증금을 해당되는 그 기타 비유동 자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지급하는 보증금이죠. 전세권하고 임차보증금이 조금 유사하게 보이는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문제는 여기는 전세권은 월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임차보증금은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임차보증금하고 전세금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증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계약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상거래상에서 구매자하고 매입자 간에 외상거래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물건을 판매하는 쪽에서는 구매자가 물건 대금을 잘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외상을 주게 되는데 그 외상에 주는 금액의 범위만큼을 보증금으로 수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래보증금이 해당될 수가 있고요. 또 입찰을 위해서 보증금을
수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입찰 보전금이라든지 또는 하자 보수를 위해서 또 하자 보전금을 일부러 예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보전금, 영업 보전금의 일괄적인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과목들은 각각의 거래 보전금이나 입찰 보전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도 되고요. 그 금액이 유의미하게 크지 않을 때는 영업 보전금이라는 항목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서 표시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전신이나 전화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요즘에는 이런 뭐 전신 전화 가입권이 크게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전신 전화를 가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우리 백색 전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보증금을 걸고 전화를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해당 사업자에 전화를 운영하는 사업자에다가 미리 예약을 해놓고 예약금을 걸어놓고 해약을 하면 다시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신전화 가입권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 매출 채권이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에서 분류하고 있는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 이런 것들이 자 만기가 재무상태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년 안에 도래하는 것들은 일반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으로 분류하면 되지만은 이게 만기가 재무상태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매출 채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장기 미수금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자, 기업의 고유의 사업이 아닌 자, 우리가 상거래 이외의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거래와 관련된 것은 장기 매출 채권이고요. 자, 장기 매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런 거래에서 발생되는 미수채권, 그 미수채권이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 매수금으로 계정 분류를 해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선급 비용입니다. 자, 결산일 현재 비용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차기 사업년도 또는 그 이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급보험료라든지 선급임차라든지 선급이자 비용입니다. 자, 장기 선급 비용은 기본적으로 결산일 이후에 1년 안에 도래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말에 우리가 결산기가 지나고 2024년도인데 2024년도 지금 시점에서 2026년도에 임차를 하든지 보험료를 먼저 선납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런 비용들은 장기 선급 비용으로 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산일 기준에서 1년 이내에 자, 올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년에 만일에 그 비용으로 계리할 자금이다 이런 것들은 선급 비용으로 이제 보는 거죠. 1년 초과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일 기준에서 1년 초과된 선급 비용은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선급 비용으로 계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 선급금입니다. 장기 선급금은 자, 선급 비용하고 선급금은 조금 다르죠, 그죠? 선급 비용은 나중에 우리가 해당 기간에 회계 기간에는 해당이 되면은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지만은 장기 선급금은 해당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과 선급금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해서 지급된 선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자산이나 서비스를 미리 1년 이전에 미리 지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해당 자산으로 인식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급 비용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미수 수익입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받을 수익을 의미합니다. 주로 장기적인 금융상품이나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이 정기예금이 이자가 지금 굉장히 1년 초과, 그러니까 1년 초과해서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기 수익을 미수 수익으로 계리를 하는 것이죠. 결산일 시점에서는 아직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자 수익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기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이 되지만은 이게 들어오는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훨씬 뒤에, 자, 결산일로부터 1년 뒤가 지난 시점에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미수수익은 해당 기간 내 회계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들어오겠지만은 장기 미수수익은 1년을 초과한 시점에 현금으로 수입된다는 것들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수수익은 1년을 초과하는 미수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 종류 중에서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자, 이연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세를 이연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이연법인세는 회계상의 이익과 자, 과세, 우리가 세금을 내는 과세 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생되는 차이에 의해서 세금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 세금 효과를 이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인세법에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연법인세의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 비용을 훨씬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는 것이죠. 이연법인세에게는 법인세 비용이 회계상의 이익과 일정한 관계로 나타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간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에 충실하고 그 기업의 수익의 어떤 왜곡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연법인세 자산은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하고 세법상의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점이 차이가 날 때 발생하는 것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겠죠. 자, 기업이 현재 회계기간 내에 법인세를 더 많이 낸 경우, 더 많이 법인세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래의 회계기간에 법인세를 덜 내도록 조정하는 자산이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이 과거에 결손이 누적된 경우가 있겠죠.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통해서 과거의 누적 결손금을 미래의 과세소득, 과거에는 결손금이 났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익을 내게 되면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과거의 결손금과 상계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에는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많고 실제 납부 세금은 적은 앞에 말씀드린 회계상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하고 세법상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점이 다를 때 반대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연법인세 부채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될 금액이 법인세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조금 우리가 쉽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단기 결산기 말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실제 지급은 차기년도 회계기간 내에 성과급이 지급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기 법인세 비용은 7만 원이 발생했고 실제 세법상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성과급을 지불했는데 이 성과급의 지급은 실제 세법상에서는 지급이 되어야 비용으로 인식이 되겠죠. 하지만 차기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 가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 비용을 단기에 이 회사는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큼 실제로는 덜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기에는 회계상 비용이 발생했지만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그죠? 그래서 더 많이 내게 법인세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결의하게 되는 것이죠. 차기 회계에 가서는 이미 낸 법인세만큼 덜 내게 되므로 이연법인세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는 법인세 비용보다 미지급 법인세가 많게 되죠. 그래서 10만 원이 미지급 법인세 나오고 법인세 비용이 7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을 3만 원을 자산으로 계류해 놓죠. 차기에 이 법인세를 납부를 하겠죠. 그럼 미지급 법인세가 없어지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다시 또 3만 원이 계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내야 될 세금은 두 개 기간의 회계 기간을 합치게 되면 내야 될 세금과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법인세 비용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연법인세 자산은 과거의 누적 결손금을 미래의 과세소득과 상계해서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자 여기 보시면은 기업의 A는 2022년도에 5억 원의 누적 결손금을 기록해서 2022년 결손금이 났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2023년대는 기업 A는 이익을 10만 원의 과세소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거에 5억 원에 대해서는 결손 상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의 이익이 발생했지만은 그래서 과세소득이 발생했지만은 과거에 5억 누적 결손금이 있기 때문에 5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말에 이미 기업은 미래에 발생할 과세소득을 예상을 하고 결손금 5억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아놓는 것이죠. 내가 이익이 나면은 법인세를 1억을 내야 되지만은 지금 이익이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억 결손금에 대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을 하고 법인세 자산을 1억을 잡아놓는 것이죠. 누적 결손금이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 20%라고 가정을 하면은 법인세율이 그래서 이연법인세는 5억 원에 대해서 20% 계산하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이 1억을 계산하고 법인세 비용을 1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 2023년이 되면은 10억에 대해서 법인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2%니까 2억을 법인세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때 미지급 법인세는 1억이 되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1억을 과거에 잡았던 1억을 없애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미지급 법인세가 실질적인 법인세는 1억만 과세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연법인세를 분석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연법인세가 많은 기업들은 자산으로 계리가 되기 때문에 자산은 증가하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계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많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자산은 많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분석 대상 기업에 만일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굉장히 많다, 비중이 높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분석할 때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기업이 과거에 계리했던 이연법인세 자산이 앞으로도 이익을 못 내면 결국에는 내가 해당 기업이 그 이연법인세를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없어지게 되죠. 결국에 이익을 못 내면은 자산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리했던 것을 없애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 자체가 크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계리하고 있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던 이연법인세 자산을 어느 순간에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것을 없애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인세 비용으로 이제 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손상자손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지만은 이연법인세 자산은 법인세 비용으로 계리게 되기 때문에 단기 손익 자체가 크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분석 대상 기업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이연법인세 자산의 비중이 높은지 또는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아닌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이 앞으로 미래에 효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가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또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으면서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기업들은 좀 더 기업의 손익이라든지 자산 상태를 점검을 해서 미래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점검해서 손익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채의 개념과 부채를 분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채라고 하면은 특정 회계 실적, 기업이겠죠. 기업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다른 어떤 실체에게 자산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현재의 의무로부터 나타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문장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 쉽게 말해서 과거에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부채는 과거에 발생했다는 것이고 결국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자산을 외부에 넘기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채는 기업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부채를 많이 조달을 하게 되죠.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보다 기업의 이익률이 더 높으면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하지만 기업이 이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재정적 위험이 발생해서 부도가 날 수가 있는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때 부채의 규모라든지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재무 분석할 때 부채는 굉장히 중요한 분석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부채는 어떤 크기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성격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위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채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채는 미래에, 지금 시점이 아닌 미래의 시점에 어떤 자산이나 재화에 또는 서비스, 용역을 희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희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채는 향후 기업이 자산, 주로 현금이 되겠죠.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 거죠. 부채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부채는 미래의 현금이나 기타 자원을 지출할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산이나 서비스가 내가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특정 실자, 기업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의무. 현재 시점에서 외부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나 용역을 부담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 이 의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관행에 대해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유발한 사건이나 거래들은 과거에 이미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은 것도 과거 시점에서 받았던 것이죠. 또는 자, 상품으로 구매해서 내가 결제할 의무가 있다. 상품을 이미 과거에 내가 구매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래의 용역이나 재화의 희생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 또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 기업이 또 과거에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채는 우리가 소유자,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기업 실체의 관점이 있고 소유자 관점이 있죠. 자, 이 소유자 관점이라는 건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관점을 보는 거고요. 기업 실체로는 기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업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산을 좀 더 적극적인 자산으로 보고 부채를 소극적 자산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소유주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주 이론에 입각해서 부채는 소극적 자산이라고 보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부채도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유주 입장에서 소유주 이론에서 입각해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 실체론의 입장에 보면은 부채도 타인 자본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기업 실체 이론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부채는 소유주 이론으로 보면은 소극적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채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가 상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소유주 이론에서 보는 부채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채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방법이 유동성 기준에 의해서 보는 방법이죠.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고 보는 거죠. 부채의 상환 결제 시점이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단기냐 장기냐 1년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기 단기로 나눈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기준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냐 유동부채, 1년을 초과하는 부채냐 비유동부채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나중에 말씀드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보는 관점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관점입니다. 먼저 유동부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유동이라는 개념은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기말로부터 1년 안에 상환되어야 할 부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 등은 1년 이내에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상환해야 될 미지급 비용, 매입 채무는 기간이 실제적으로는 1년이 걸린다고 1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동부채는 결과적으로 기업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자산을 통해서 빠르게 변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는 유동비율이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상환하는 비율을 보는 게 유동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동자산을 통해서 유동부채가 상환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또 하나는 기업이 부채를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년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무조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채를 갚을 때 상대방이 채권자가 현금 대신에 주식을 발행하는 옵션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현금으로 갚느냐 또는 주식으로 갚느냐에 따라 이런 옵션이 유동부채로 분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식 발행하고 여부 관계없이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1년 초과냐 1년 이내냐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 상환기간에 따라서 우리는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라고 분류한다는 것이죠. 유동부채의 특징을 보면 상환기간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입니다. 1년 이내에.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자, 1년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의 크기를 충분하게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그런 자산들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재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유동부채가 많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운영을 계속 잘 하기 위해서는 유동부채를 적기에 상환할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만일에 내가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빨리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금이나 현금 흐름이 없다고 하면은 회사는 자금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 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유동성 압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장기적으로 빨리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성 자산,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중요성이 굉장히 높이게 되는 것이죠. 유동부채가 많을수록 기업은 단기자금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빨리 갚아야 되는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되니까. 돈이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나 또는 빨리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유동자산, 현금이나 매출채권이나 비교해서 기업의 유동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하게 되면 기업이 단기 상환 능력이 일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적어도 유동부채보다는 유동자산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에 유동부채가 많고 유동자산이 적으면 어떨까요? 문제가 되겠죠. 빨리 상환해야 되는 부채가 빨리 현금화되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지급을 하지 못하는 디폴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유동성 부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유동부채는 굉장히 중요하죠. 유동부채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기업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을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든지 금융비용이 상승한다든지 거래처에서 신뢰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를 잘 관리해야 기업의 신용도도 높일 수가 있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동부채는 빠른 시간 내에 상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니까요. 그죠? 기업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1년 안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 자금을 조달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운영 자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동부채보다는 비유동부채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재무비율 분석할 때도 기본적으로 유동자산을 가지고 유동부채를 나눈 것이 유동비율입니다. 유동비율이 높아야 좋겠죠. 우리가 표준비율은 200% 이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물론 그 유동자산의 성격도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동비율이 높아야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동비율이 1 이상,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100% 이상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물론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유동자산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유동부채의 종류로서는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단기 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유동성 장기부채, 선수금, 선수수입, 유동성 리스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부채의 정의는 재무상태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상환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기업이 공장건설이나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경우에 장기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우리가 비유동부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비유동부채는 기업의 장기적인 자본구조나 재정건전성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이런 비유동부채들은 보고기간 종료,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떤 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비유동부채는 다시 우리가 유동부채로 분류하죠. 그것이 바로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부채 상환기간이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미 어떤 그 대출계약이나 차입계약을 통해서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기업이 그 권리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상환기일이 1년 이내라고 하지만은 기업이 1년을 초과해서 나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그걸 사용하겠다라는 권리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게 파악이 되거나 측정이 되거나 하면은 그거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1년이 초과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비유동부채의 중요성은, 자, 이 비유동부채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적어도 1년을 초과해서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잘하면은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갚고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자금 조달로 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재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재무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단기 자금 조달, 즉 단기 유동부채를 조달하는 것보다 비유동부채를 조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비유동부채의 종류를 보면은 사채. 자, 사채는 일반적으로 회사채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자, 회사채는 보통 3년 단위로 이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초과되는 것이죠. 또는 신주인석 사채라든지 전환사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기차입금이라든지 장기성 매입채무, 장기성 선수금, 장기미적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제품 보증 충당부채, 리스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등이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비유동부채는 1년을 초과해서 결제해야 되는,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채가 비유동부채가 되겠어요. 자, 다음에는 두 가지 또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확정부채와 충당부채죠. 자, 우리가 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결제 시기와 결제 금액이 확정된 것들이 확정부채고요. 자, 결제 시기와 결제 금액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는 것들이 충당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부채는 계약이나 법률 등에서 현재 재무상태표일 현재 결제 시기라든지 결제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부채가 확정부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빌린다고 가정합시다. 차입을 하면은 금액이 확정되겠죠. 갚아야 될 기간이 확정되겠죠. 이런 것들은 확정부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확정부채의 특징은 발생한 금액과 시기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환해야 되고요. 시기가 확정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내가 지급을 피할 수 없는 부채가 확정부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확정부채는 우리가 잘 아는 차입금, 장기나 단기 차입금 다 해당이 되죠. 미지급금, 사채, 매입채무 이런 것들이 확정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결제 시기와 결제금의 확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확정부채, 충당부채로 나눈 것이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충당부채를 한번 보시면은, 자,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은 금액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확정부채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미에 대해서 미리 부채로 잡아놓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충당부채는 자,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이 안 됐죠. 자, 그래서 금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법적 또는 의무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판단될 때 우리가 인식을 해서 충당부채로 계리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자, 추정을 하는 문제, 금액을 추정해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향후에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은, 자,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나 시기는 확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금액이 픽스가 안 됩니다.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은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요. 적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적, 의무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의무가 있지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우리가 충당부채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정부채의 특징을 보시면은 발생 가능성, 추정된 금액, 법적, 의무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충당부채를 종류를 보면은 자, 소송과 관련돼서 쌓는 거죠. 자, 어떤 해당 기업이, 분석 대상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아니 소송에 표수하면은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미래에. 그래서 혹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 배상금을 미리 부채로 설정해서 우리 재무상태표에다가 계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복구 충당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유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주유소 같은 경우에 설치가 되면은 나중에 그 토지가 오염이 될 수도 있죠. 기름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로 복구해야 되는 경우에 그 복구 비용을 부채로 미리 인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관련된 게 대부분인데요. 법적으로 미래에 어떤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예상하고 그것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환경 복구 충당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제품이 결함이나 수리를 한다든지 교환이 필요할 경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만큼 보증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보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한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직원들이 퇴직해야 되는 가능성, 지금 시점에서 퇴직해야 되면 퇴직금을 얼만큼 부담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부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정부채하고 충당부채를 비교해 보면은 자, 확정부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겠죠.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 발생이 된 거고 충당부채는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금액은 확정부채는 금액이 확정이 됐죠. 얼마가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 이러면 그 빌린 금액이 확정이 되겠죠. 하지만 충당부채는 금액도 불확실합니다.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죠. 하지만 추정된 금액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상환한 시기는 자, 확정부채, 차입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금은 매달 며칠까지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충당부채는 발생 시기라든지 상환해들 언제 이런 것들이 갚아야 되는 건지 이런 시기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부채는 매입채무라든지 차입금 이런 사채 등이 해당이 될 것이고 충당부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적인 소송 충당금이라든지 제품 보증 충당금이라든지 환경 복구 충당금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정부채와 충당부채를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화폐성 부채와 비화폐성 부채입니다. 우리가 환율이 변동이 되거나 물가가 변동되면은 부채의 가액이 자, 일정한 가액으로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화폐성 부채와 비화폐성 부채로 구분합니다. 즉 부채 금액이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서 구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폐성 부채는 말 그대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상환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화폐성 부채는 상환 시점에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환율이 변동되거나 물가가 변동되더라도 내가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상환해야 되겠죠.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가 변동되면 어떡할까요? 자, 물가가 오르거나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자,
내가 갚아야 될 부채금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의 발생과 돈의 실제 가치가 하락한다지만 금액은 부채의 실제 부담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실질 가치가 상승해서 부채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게 화폐성 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환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달러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화로 받는 것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외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외화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달러로 받게 되면은 내가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환율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변동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화폐성 부채는 종류가 일반적으로 뭐 차입금, 장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사채, 미지급 이자가 되고요. 자, 이런 환율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화 환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산 시점과 결제해야 될 시점에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서도 우리가 화폐성 외화 자산이나 화폐성 외화 부채는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환율이 내가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환율이 1,000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1달러에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 결산 시점에 가니까 환율이 1,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달러, 1달러는 똑같이 금액이 변화는 없지만 원화로 조달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 200원을 더 부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환율이 변동해서 이만큼 더 부담해야 되는 손실이 발생하겠죠.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화 환산 손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 실제적으로 이 대출을 갚는 시점이 또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순으로 또 인식을 합니다. 그 차익은 외환 차순이나 외환 차순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율이 자, 1,200원으로 계리를 했는데 자, 이미 외화 환산 손실로 200원을 제가 계리를 했습니다. 자꾸 현재 장부에는 자, 1,200원을 자, 내가 1,000원을 1달러를 빌렸지만은 1,200원을 가지고 결제를 해야 된다고 결산재무제표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상환해야 될 시점에 1,300원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100원을 또 더 부담해야 되겠죠. 요거는 외환 차손으로 또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제 시점에서는 상환할 때 또는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 이런 발생하는 그 외환의 그 환율 차이에 의한 이익이나 손실은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으로 인식하고요. 결산일 시점에서 평가를 할 때 발생되는 외화의 환율로 변동해서 생기는 손익이 있겠죠. 외환 환산 손익은 외화 환산 손익으로 계리하게 됩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로 인식하는 것이죠. 외화 표시 매도 가능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